네, 안녕하세요. 세계 골수종의 날 특집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가 3월 30일 세계 골수종의 날이었는데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저희 이렇게 교수님들 모시고 다발 골수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다발 골수종에 대한 개요 알아보았고요. 2부에서는 교수님 모시고 또 최신 치료 그리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 윤덕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지난 토요일에 다발골수종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날을 기념해서 또 이런 이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발골수종의 날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네. 검색을 해보니까 그 치료 신약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루 지나고 또 신약 개발되고 또 하루 지나고 또 연구가 계속 되어 가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여서 교수님 모시고 또 이렇게 최근에는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지가 좀 눈에 띄는데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저희 다발골수종의 날 기념 배지입니다. 저희 진료 시간에도 차고 있고요. 네. 여전히 뭐 이제 오늘 일부에서 저희 박용훈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조금 낯설게 생각하시는 질환이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달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럴 것도 같은 게 제가 일부에 그 박용훈 교수님과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 증상들이 굉장히 그냥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점이죠. 저희가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과 어떤 특정 질환을 딱 1대1로 맞춰서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네, 네, 정말 진단도 좋을 텐데요. 쉽고 그러면 빨리 또 병원을 가게 되고 네,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이제 그럴 텐데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사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네, 특히 네. 고령의 허리 통증에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디스크인 줄 알고 오래 계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병동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도 이제 그런 증상으로 오셨는데 사실 아까 강의 들으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뭐 빈혈도 있고 칼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콩팥도 나빠져서 투석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과 함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PPT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제목이 너무 거창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치료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항상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이신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이 있으셔서 또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투병 중이신 환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실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또 그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사실 이제 자주 불러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 항상 중요한 거는 겹칠 수밖에 없어서요. 겹치고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겹치는 내용이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조금은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떤 병이든지 누구나 완치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저희도 꼭 완치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겪는 질환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 어쩌면 10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재발을 하는 특성이 있는 병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 시기는 개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조금 아주 치료에 대한 개요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수술할 수 없나요? 또 수술하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되어서 저는 수술의 단계가 아닌 거군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발골수종은 앞에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혈액암이기 때문에 혈액은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저희가 어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있고요. 또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도 굉장히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효과적인 치료이기는 한데 주된 치료는 아니고요. 예외적인 경우 딱 한 군데만 혹이 있는 경우 골수에는 없고요. 또는 신경 압박이 있어서 그러니까 척추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은 이건 정말 빨리 치료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아주 특정 부위의 통증이 심해서 그 부분만 좀 병을 잘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방사선 치료합니다. 근데 이 가장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이라는 건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요. 치료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것도 사실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요. 과거로 막 돌아가 보면 보시면 5년 생존율 60년대를 볼까요? 60년대 5년 생존율이 10% 언저리였어요. 걸리면 그냥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 네. 생각을 하시죠. 사실은 네. 실제로는 이 시절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실제로는 수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5년 생존율을 통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할 때는 고령암 기준으로 할 때는 완치의 기준이 저희가 5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완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암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여서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이제 국내의 5년 생존율이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기대하기로는 2014년도에 66%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이 안타깝게도 조금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이런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안타깝지만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치료 성적의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방향은 계속 치료 성적이 향상되고 있고 아마도 지금 2025년도에 진단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뭐 저절로 시간이 간다고 해서 완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완치율이 그러니까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치료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 치료제는 결국은 항암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항암제, 머리 빠지는 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주를 이루어왔는데 지금은 특히 다발골수종 치료에서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가장 중요한 치료제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독성 항암제는 폭탄, 표적 치료제는 미사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폭탄도 굉장히 강력한 위력이 있지만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무차별적으로. 네. 표적 치료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딱 표적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미사일과 같은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도 전쟁 여러 군데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전에서도 처음에 미사일을 쏘고 레이더 기지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 폭격기가 가가지고 폭탄을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현대의 전장에서도 공중 폭격이 중요한 것처럼
제가 주된 치료법이 이제 저희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독성 항암제도 중요한 치료 수단이기는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자가주혈모 세포 이식에서 사용하는 이제 고용량 항암 치료를 아는 것이 이 독성 항암제를 사실은 한 번에 고용량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암세포가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는데 안타깝게도 피하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조혈모 세포가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혈모 세포를 저장해 놓았다가 쑥밭을 만든 다음에 다시 씨를 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액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치료가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그러니까 정상 세포에도 손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회복력이 어느 정도 되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복력을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고 70세 이하의 경우에는 회복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하고요. 근데 이제 회복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70세가 넘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표적 치료제 또 면역 치료제가 정말 완전히 다발골수종의 치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표적은 이제 세포 안에 있는 표적입니다. 세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주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프로테아좀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세리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테아좀이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분쇄해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사용 연한이 지나면 또 없어지는 과정을 이제 겪는데요. 그렇게 이제 기능을 잃어버린 단백질을 없애버리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프로테아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세포인데 세포 안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겠죠. 네. 근데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세포는 계속 그 이상한 M 단백질이라는 거를 계속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고 또 쌓이니까 없애는 이런 기능들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휴지통을 딱 막아버리면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치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치료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치료제로 주로 사용하는 벨케이드 치료제, 2차 또는 이상으로 사용하는 키프롤리스, 닌라로 이런 약들이 있고요. 위에 두 가지는 주사제고 아래는 이제 먹는 약입니다. 또 저희가 면역 조절제라고 통상은 불러온 탈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 포마 이게 다 먹는 약인데요. 이제 이런 약들은 세포 내에 암세포 내에도 존재하고 면역 세포 내에서도 존재하는 세리블론이라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에서 이 세리블론이라는 것을 막아주면 암세포가 자라는 과정에 대한 신호 전달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암세포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또 사멸하게 되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표적이 면역세포 안에도 존재하는데 면역세포 안에 이런 걸 막으면은 도리어 이 면역세포는 더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양수겸장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암세포는 죽이면서 면역은 더 좋게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차 치료를 받으실 때는 연령과 관계없이 이 프로테아좀 억제제 중에 한 가지, 통상적으로는 벨케이드라는 주사제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많이 썼지만 이 약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좋은 레블리미드라는 약을 지금은 1차 치료제로 두 가지를 같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표적에 대한 치료제 2가지를 보통은 병용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는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 특정 환자분들한테 더 잘 듣는 표적 치료제도 있습니다. 이제 다발골수종은 좀 복잡해지는데요. 염색체에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기고 또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런 11번, 14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또 먹는 약을 쓰면은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쓰지 않고 이때도 앞에 말씀드린 이제 벨케이드라는 치료제를 이제 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 약은 국내에서 좀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임상 시험에 참여하신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것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염색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표적 치료제들은 세포의 표면에 있는 이런 항원에 대한 이제 치료제들입니다.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세포의 표면에 뭐랄까요? 표지자가 있는 거죠. 암세포에 주로 있는 표지자가 있고 그 표지자를 우리 면역체계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자에는 CD38이라는 거, SLAM-F7, BCMA 뭐 이렇게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작용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표지자들을 저희가 항원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항원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별로 인지할 수 있는 마법의 손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의 항체입니다. 이 항체는 딱 아귀가 맞는 항원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환자분의 몸에 넣어주면 찾아가는 거죠. 별표에 맞는 항체를 넣어주면 별표만 쫓아가서 딱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는 굉장히 특이성이 높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작용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독성 항암제는 자라는 다른 세포들을 같이 공격하는데 이 항체 치료제들은 딱 이 항원이 있는 곳만 암세포의 표적이 있는 곳에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CD38에 대해서 다잘렉스라는 상품명인데요. 저희 약물의 이름은 다라투맵인데 사실 굉장히 좋은 치료제죠. 굉장히 고가의 치료제고.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히 저희가 1차 요법으로 이제 젊은 환자분들, 이 시기에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벨케이드와 저희 면역요법 중에는 탈리도마이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다잘렉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이제 1차 치료제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치료제의 효과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카티세포 치료제, 이중항체 치료제의 대표적인 표적이 BCMA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으로는 이중항체로서는 택베일리라는 게 있고요. 또 GPRC5D는 상품명으로는 탈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잘렉스라는 치료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앞에 이제 별표 모양만 인식을 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단독요법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4차 치료제 이상으로 4차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약을 쓰고 안 들어서 두 번째로 바꾸고 세 번째로 바꾸고 네 번째로 바꿨을 때 저희 4차 치료제. 근데 이때 단독으로 쓰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약이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3명 중에 1명. 또 100명을 치료한다고 하면 100명 중에 50명은 6개월 이내에 다시 병이 나빠지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죠. 이제 딱 말씀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냥 나쁜 그 항체 찾아가지고 거기서만 치료를 하면 다 나아질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사람 몸이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이게 암세포가 너무 영리합니다. 근데 너무 실망하실 게 없는 게 저희가 단독 치료제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아주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라고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은 국내에서 이제 이런 병용요법이 건강보험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제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제 과거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일체요법이 레블리미드라는 먹는 약과 스테로이드를 같이 병용하는 요법이었는데요. 거기에 다잘렉스라는 항체 치료제를 추가하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통상적인 먹는 약만 쓰면은 한 3년이 채 안 됐는데요.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은 3년 이내에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행이라면 병이 그 기간 동안은 나빠지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네요. 네네. 근데 요 항체 치료제를 같이 쓰면은 그 기간이 60개월이 넘어갑니다. 거의 2배.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3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위험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위험률이 0.55가 되면 이렇게 진행할 확률을 45% 낮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생존 기간도 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건 사실 굉장한 치료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최근에 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다발골수종 이제 완치를 바라본다 뭐 이런 네. 기사가 혹시 보셨었나요? 네, 이제 제가 뒤에 조금 말씀드릴 텐데 네. 정말로 저는 이제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약이 어떤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는 치료제들은 다 일종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던 치료제들이고요. 그러니까 벨케이드, 레블리미드, 그리고 다잘렉스.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치료제들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이 항체에다가 아주 강력한 항암제를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표적을 하면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 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핵미사일이라고 비유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에다가 강력한 치료제를 붙이니까 그냥 요것만 주면 피하 식별이 안 되는데 피하 식별이 집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말씀만 들었을 때는 네. 이걸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해결될 것 같죠. 사실 네.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이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모든 치료가 다 사용되어서 더 이상 치료의 수단이 없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을 때 단독 치료제로 쓰면 근데 아까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오히려 낫기도 하고요. 네. 3명 중에 1명. 네.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 3개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4차 또는 5차 치료제로 썼을 때 허가를 받는 치료제들이 보이는 치료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전만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이상적으로 완전히 완치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놀라운 성적이기는 합니다. 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근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던 치료제고요. 근데 보면 요 3분의 1에 들어가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반응이 유지가 됐어요. 한 절반 정도는 1년 가까이 반응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이게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는 정말 혁신 신약이었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가 되었었지만 허가를 잦은 철회했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치료제와 신약을 1대1로 비교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하는데 그 3상 임상시험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약은 제가 아까도 저희 프로테아좀 억제제와 면역 조절제를 같이 섞어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다잘렉스의 경우도 단독 치료로서는 아주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아니었지만 레블리미드라는 면역 조절제와 같이 썼을 때
거의 정말 우리 뭐 3년에서 5년까지 무진행 생존 기간을 아주 의미 있게 향상을 시켰는데 이 치료제도 재발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사실 그 벨케이드라는 치료제와 병합요법을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이 블렌랩이라는 항체 약물 결합체와 여기 다잘렉스를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다잘렉스 군은 무진행 생존 기간이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블렌랩이라는 항체 약물 결합체군은 3년 정도가 됐어요. 재발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이 기간이 좀 짧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거의 3배네요. 3배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또 굉장히 좀 다르죠.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이 포말리스트라는 약을 기준으로 해서 벨케이드를 추가하느냐 아니면 이 블렌랩을 추가하느냐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위험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제고 아마도 저희의 바램으로는 지금 아직은 이 임상 시험의 허가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의 바램은 올해 내에 미국과 유럽 또 우리나라에도 허가가 되고 더 바라건대는 이런 조합의 치료제를 우리 환우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뭐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적어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근데 이게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들 단독으로는 좀 희미해 보였는데 네. 같이 쓰고 보니까 굉장히 큰 아군 역할을 하는 맞아요. 네, 신약들이네요. 네. 그래서 뭐랄까요? 궁합이 맞는 조합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뭐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 더 기운이 나고 그러잖아요. 시너지가 나는 조합들이 그럼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요. 또 이 항체 치료제의 변형인데요. 통상적인 항체 치료제는 다 이제 손이 2개가 있는데 손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표 모양이 된 거를 이 손도 잡고 이 손도 잡는데 이중항체 치료제는 한쪽 손은 암세포를 잡고 네. 한쪽은 면역세포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붙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맞붙어서 싸울 수 있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사실은 몸에 돌아다니는데 네. 암세포가 워낙 똑똑하니까 자꾸 도망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녀석들을 딱 붙잡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런 상상을 하신 의과학자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붙잡으면 암세포가 요 놈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딱 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항체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혁신적인 다잘렉스 블렌랩이 뭐 3명 중에 1명 정도 들었잖아요. 이 치료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썼는데 3명 중에 한 2명 정도 됐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죠. 그래도 3명 중에 2명이면은. 네, 아까 보았던 치료제들보다는 단독요법으로 썼을 때도 치료 효과가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텍베일리라는 치료제는 BCMA라는 표적에 대한 것이고요. 또 탈베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건 또 GPRC5D라고 하는 다른 표적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또 반응률을 보면 한 70% 정도가 됩니다. 뭐 저희가 이제 1대1로 비교한 건 아니어서 이걸 가지고 뭐 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뭐 대략 한 3명 중에 2명 정도는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치료제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100명 중에 30명 이상 반응을 보이는 치료제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0명이 아니라 60명, 70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치료제는 이라는 건 아주 분명하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카티세포 치료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많이들 아시고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카티세포에서 이제 카티는 키메릭 리셉터 T셀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키메라라는 힐압 신화에서 온 거고요. 키메라라는 힐압 신화의 동물은 머리는 사자고 꼬리는 뱀이고 등에는 염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동물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CAR-T 세포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이 항체에서 암의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과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에 있는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붙여 놓은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요. 보통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면역세포 T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유전자를 넣어서 안테나를 달아주고 이 안테나를 달면은 암세포를 찾아서 죽일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잘 죽일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 세포 치료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 교수님께서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 저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네, 너무 딱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게 네,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우리는 100%의 효과를 보이기를 기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 중에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릴 텐데, 근데 다만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비싼 치료제라는 게 큰 단점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뽑아서 거기에 유전자를 넣어주고 키워서 다시 내 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내 몸에서 혈액 세포를 꺼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생산 시설이 뭐 미국이나 스위스 이런 데 있거든요. 이렇게 보내려면은 기본적인 처리를 한 다음에 냉동을 해서 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AR-T는. 그러면 거기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치료제를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병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치료를. 빨리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모종의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가교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만들어지면 다시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근데 이 치료제가 몸에서 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처치 또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경쟁이 되는 면역 세포들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녹여서 넣어주는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맞춤 치료제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정말 저도 절대로 제 돈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비용이죠. 가격이 네, 뭐 수억 원에 네, 이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도 맞아요, 네, 맞아요. 무시할 수 없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일단은 부작용은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카빅티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아까 좋은 치료제들이 30%의 반응을 보이고 이중항체가 60에서 70%의 반응을 보인다 그랬는데 98%의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역사에 없는 반응이었죠. 98%면 그래도 그 돈을 쓴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환자분들의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이 병이 진행하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는 기간이 아까 치료제는 3, 4개월이었고 이중항체 치료제가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한 3년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점점 치료 성적이 뭐가 좋아지는 것 같으시죠? 그렇죠? 눈에 확연히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면 CAR-T 이렇게 좋은 치료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CAR-T를 쓰면은 완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희도 굉장히 그런 기대감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일부의 환자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의 바람은 환자분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완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완치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안타깝게도 생존 곡선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다시 재발을 네, 하게 안타깝게도 되는군요. 이렇게 좋은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참 정말 지독한 병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래도 과거에 우리 뭐 아까 5년 생존율 10%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재발을 하신 분들이 이 치료제만 받고도 3년 정도를 잘 지낸다. 사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거고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3회 이상 재발한 경우의 치료 반응이라는 게 과거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30%, 지금도 저희가 이제 5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엑스포비오라는 약이 있는데 사실은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보이긴 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부작용으로 상당히 좀 고생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제도 30%. 정말 좋은 치료제라고 말씀드린 벨라마프도 단독으로 쓰면 36%.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이제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중항체거든요. 이중항체 치료제들의 반응률은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카티세포 치료제 말씀드린 카빅티는 거의 100%에 네. 이러죠.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죠. 또 이중항체가 6, 7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텍베일리라는 치료제에 다잘렉스를 추가하면요. 반응률이 올라갑니다. 네. 또 이 치료제에 아까 1차 치료제 중요한 레블리미드라는 약을 넣어주면 같이 쓰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이 두 가지를 같이 더 써주면 더 좋아집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표적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중항체 중에 이 텍베일이라는 치료제가 있고 탈베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썼더니 제일 좋은 성적을 보이네요. 엄청 좋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여러 표적 치료제들이 있고 저희가 아주 전통적인 표적 치료제인 항체 치료제라는 게 있고 여기에 항암제를 붙인 항체 약물 결합체라는 게 있고 또 이중항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카티세포 치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가가 되지 않은 약도 있고 또는 허가는 되었지만 건강보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치료제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카빅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허가는 되어 있지만 아직 약이 정식 도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최신 치료 동향은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 치료 성적들을 말씀드린 거는 재발한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러면 이런 치료제를 처음부터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오셔서 전 처음에 저는 카티 치료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좋은 치료를 또 빨리 받으면 왠지 금방 싹 없어질 것 같고 재발도 안 할 것 네. 같고. 근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치료제를 먼저 받아야 저항성 기전을 획득하기 전에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치료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치료법들은 재발했을 때 이 정도 효과인데 네. 1차 치료제로 사용하면 훨씬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급여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제 급여 문제는 그 다음이고요. 네.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 효과가 해당 상황에서의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가 임상 시험이 끝나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진행 중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이 이중항체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임상 시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여러 의료기관들에서 실제로 이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임상 시험에 참여하셔서 1차 치료제로 이중항체 치료제 받으시고 아주 좋은 치료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작용으로 고생하시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네. 하긴 임상 중이기도 네, 하니까.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부작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정말로 좋은 효과만 보일 수 있는 치료제 이런 게 개발되는 때가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그런 날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날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덜 고생하시고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으로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짝꿍을 만나면 치료 효과가 좋아진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아니지만 심지어는 카티 세포 치료제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틀어서 가장 단독요법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는 카티 세포 치료제와 이중항체인데 카티 세포 치료제와 이중항체를 같이 쓰는 방법까지도 사실은 시도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임상이 진행 중인.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임상 시험들의 결과가 나오면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도 그러니까 카티세포 치료를 실제로 카티세포 치료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임상이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임상에 참여하셔서 정말 1차로 카티를 받은 분들도 계시기는 하죠. 네, 제 환자분들 중에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또 카티와 자가주혈모 세포 이식을 비교하는 임상 시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여전히 굉장히 젊은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치료법인 조혈모 세포 이식을 안 하고 카티 세포 치료를 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는 다 음지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음지라고 말씀하시면 뭐 부작용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100% 효과인 건 아니고요. 네. 안타깝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는 또 면역 치료제 고유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이게 말하자면 암에 대한 면역을 올리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면역은 역설적으로 낮춥니다. 아, 그럼 오히려 약간 면역 관련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감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면역 치료제들이 주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었던 시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초기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생긴다는 것을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또 정말 안타깝지만 제 환자분 중에서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면역 치료제들이 암에 대한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일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이 면역 상태를 계속 잘 모니터링 의사들이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그런 경우에는 또 항체를 주사로 맞으면 그런 감염의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치료제인데 반면에 특히 감염에 대한 취약성 이게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주 초기에 주사를 맞으신 다음에는 이게 면역을 올리는 거잖아요. 암에 대한 면역을 올리기 때문에 몸의 면역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나타나서 일종의 사이토카인 폭풍. 네. 그래서 저희는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38도, 39도, 40도까지 고열이 날 수도 있고 고열이 나다가 이제 호흡이 잘 안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의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이지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치료제들이 효과는 좋지만 저희가 또 이런 부작용들을 잘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발생을 하면은 잘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또 그에 맞게 또 부작용도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완치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할 수 있지, 살아갈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실제로 10년, 20년 이렇게 이상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실제로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단하세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뭐 기능적 완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 네. 또 정말 앞으로는 이런 치료제들로 저희가 정말 완치되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한 10년 뒤에는 교수님께서 또 나오셔서 다발골수종 이제 완치 가능하다라고 또 방송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다발골수종은 정말 현대의학의 발전을 정말 너무나도 증명하는 질환입니다. 정말 10년 전과 지금은 치료법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을 말씀 주셨는데 정말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프셔도 좀 덜 아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관리도 어쨌든 잘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진행했고요. 질문 2가지만 받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발리가고파님께서요.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가요? 비수술적 치료 방법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저도 발리에 가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휴신 지 많이 오래되셨죠?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이 되면 반드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네. 치료받지 않으시면 정말 뼈가 계속 무너지고요. 뼈가 부러지고 투석을 받으셔야 되고 세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항암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 질문의 취지가 항암이 아닌 치료법이라는 의미시라면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항암이라는 것들도 결국 세포 내의 표적들 또는 세포 외에 있는 표적에 대한 표적 치료제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아졌고 또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어떤 부작용을 우려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의사와 상담해서 좋은 치료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성섬옥수님께서 다발골수종 환자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치료도 하고 재발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달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시죠. 네. 운동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병원의 노년내과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근육 1kg은 1억의 자산과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의원 교수님 맞아요. 네.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도 사실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다만 너무 과도한 그런 근육 운동은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골절의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산책하시는 것 또는 뭐 수영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 근데 대원칙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원칙은 골고루 잘 드시는 거예요. 잘 먹기 돼요. 네,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하긴 치료 중이신데 네. 먹고 싶은 것도 네. 못 드시면 네.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너무 의지가 강하셔서 맛이 없어도 되니까 내 몸에 좋은 게 뭐냐 그렇죠. 계속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근데 글쎄요, 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몸이 내가 필요한 걸 압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땐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조금 오늘 야채가 땡기면 네, 야채 드시고. 네. 그래서 근데 아주 상식적인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너무 단 거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상식선 안에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야채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또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독성 항암제를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뭐 야채도 먹으면 안 되고 과일도 먹으면 김치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치료제들은 이런 치료를 받으셔도 통상적인 저희 식사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염 예방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그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절에는 마스크 잘 쓰셔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감염 예방 측면에서는 예방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 접종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시절에도 사실 굉장히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좀 계셨잖아요. 독감도 많이 그러세요. 근데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은 꼭 예방 접종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예방 접종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예방 접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능만 하다면 예방 접종을 여러 번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개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한계는 있는데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은 다른 분들이 맞는 예방 접종의 용량의 2배 내지 3배 정도를 맞으면 효과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개인 또는 또 개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국가적으로 뭔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적어도 나라에서 권고하는 예방 접종은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면역 치료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면역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나의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듭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 주신 이것이 나의 면역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운동도 할 수 있는 거. 적절한 생활을 해서 나의 활력을 유지하고 잘 먹어서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하고 예방 접종을 맞고 이것이 내가 나의 면역을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검증된 면역 촉진제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면역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의 면역을 올리면 그거는 약이 되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것에 기대치를 높게 해서 기대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지 네네네.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남들이 안 하는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나만 하는 비방을 찾아서 나만 이거를 먹으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제 그런 데 돈 쓰지 마시고 네. 저런 기본 원칙에 충실하시고 담당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이 일단은 네. 되어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교수님과 함께한 다발골수종 특집 라이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혹은 다발골수종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사실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통증도 네, 힘드실 네,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간병하시는 가족분, 또 같이 케어해 주시는 뭐 지인분들, 그러니까 같이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은 그 신체의 고통을 다 같이 알 수는 없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러나 이런 고통이 또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또 좋아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마음 굳게 드시고 잘 치료 받으셨으면 하고요. 또 반대로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드세요. 지금도 이제 병동에 계시는 저희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또 거꾸로 보면 환자분들은 침대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간병하시는 아내분들, 남편분들, 자제분들, 부모님들 그 침대 옆에 정말 간이 침대, 아주 조그만 간이 침대 창 바로 아래에 찬바람 들어오는데 그 아래에서 몇 날이 거기서 주무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너무 모두가 힘든 투병 과정이죠.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꼭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서울 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 윤덕현 교수님과 함께한 다발골수종 특집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